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물머리의 천영욱 대표입니다. 가디건이 교복 수준이라고요? 네, 맞아요. 김정은이 죽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가? 우선 협상 대상자는 중국이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랑 뭔가 통일에 관련된 협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굉장히 슬프고 무서운 정보가 돌아왔는데 그걸 보면 우리는 진짜 좀 진지하게 반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이랑 북한이랑 친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랑 친하지 않고 우리가 북한이랑 친하지 않다라는 게 몇백조, 몇천조 원의 손실을 끼칠 것인가. 그렇잖아요. 북한에 갑자기 김정은이 죽었을 때 북한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라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 10년간 봤을 때 최소한 한 2천조 원 정도는 손실이에요. 최소한 한 해 200조 원 정도 손실이죠. 생각해보세요. 38선까지 중국이 국경이 내려왔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제 민족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백조를 써도 상관없다. 북한을 M&A 하듯이 사는데 1,000조 원을 써도 상관없고 2,000조 원을 써도 상관없고 뭔가 지원을 하건 뭔 짓을 하건 상관없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2,000조 원 정도까지는 써도 된다. 제 생각에. 북한이 중국에 넘어갈 때 중국 입장에서는 2,000조 원의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미국과 우리가 어떤 수를 쓰건 중국 입장에서는 2,000조 원인데 2,000조 원이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사실 통일이라는 느낌은 아니겠죠. 근데 대단히 친중국 성향의 하지만 개방된 시장 논리를 좀 수용한, 하지만 우리랑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중국이나 다름없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예요. 지금 분단이 된 지 70년이 됐죠. 70년이 됐으면은 그때 10살이던 분들이 80세, 20살이던 분들이 90세인데 한 10년 더 지나면 더 이상 인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통일을 기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요. 통일 전에, 분단 전에 조국을 기억하는 사람도 추억하는 사람도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통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사실 5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몇 년에 걸쳐서 한 4,500조 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SOC 사업, 즉 인프라 개발에 쓸 거예요. 고속도로 깔고 좋은 기차 깔고, 그죠? 지하철 깔고 서민 아파트 혹은 민족 아파트, 동포 아파트,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돈을 엄청 써야 돼요. 그러면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야, 우리 세금으로 저 500조를 써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 완전히 반대예요. 500조를 국채를 내서 SOC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 기업의 매출이 500조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500조를 쓴다는 게 뭐겠어요? 누구한테, 어떤 기업한테 수주한다는 거잖아요. 야, 너 1조 가져가서 이거 만들어. 너 10조 가져가서 이거 만들어. 야, 다 줄 서. 지금 돈 쓸 거 엄청 많으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다 줄 서. 새로 창업해도 괜찮고 예전에 은퇴한 지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괜찮고 다 줄 서. 이제부터 미친 듯이 건설할 거야. 미친 듯이 만드는 거야. 이제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오면은 5천억짜리 프로젝트는 그냥 하루 안에 체결해 줄게. 뭐든지 해보자. 사례 뭘 뚫건 리조트를 만들건 뭐가 됐든 좋다. 돈 한번 써보자. 그 돈이 북한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아니에요. 그 매출은 전부 한 90% 남한 사람한테 갈 거고, 우리가 일손이 없으면은 중국 사람들한테는 10% 가겠죠. 미국 사람들, 컨트랙터 이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달려와서 일본 애들도 달려오고, 그래서 그 500조를 나눠 쓰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미친 듯이 호황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50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경기 호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타의에 의한 실업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냥 동네에서 시멘트만 갈아도 연봉 8천만 원씩 받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통일 대박의 논리입니다. 통일이 됐는데 우리가 SOC 자금을 안 쓴다. 우리 예산이 500조인데 1년에 20조만 쓰겠어 라고 했다고 해봐요. 북한에 어마어마한 자원과 인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안 쓸래. 니네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스스로 혁신을 해. 그럼 우리한테 이득인가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면은 결국 국경을 넘어서 여기저기 떠들 테고 말이죠. 그러니까 SOC 자금으로 쓰되
거기서 나오는 매출은 기업이 가져가고 그로 인한 덕은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천연자원 같은 거는 최대한 뭐 개발을 해놔야겠죠. 그죠? 여러분 통일되면 뭐 해야 돼요? 통일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시멘트 회사 건설주 그러니까 SOC랑 관련돼 있는 회사는 무조건 통일이라는 기사를 보는 순간 무조건 플러스 30% 상한가 다 치거든요. 상한가 이하에서 살 수 있으면 사세요. 몇 년 동안 400조어치 건설 사업을 벌일 건데 시멘트는 우리나라에 시멘트 남아 돌지가 않을 거예요. 시멘트 가격이 막 3배 4배씩 오르고 난리 날 겁니다. 코스피 그냥 더블 가고 코스피는 2배로 좋아요. 왜냐면 코스피에 있는 모든 기업이 몇 년간 400조의 추가 매출이 확정됐고 그 다음에 코스피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전쟁이 날 것 같다. 남한은 언제든지 미사일 맞아서 여의도 증권거래소 다 날아갈 수 있어 라는 그 가능성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어떤 민족의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지금 헬조선이다 하고 있는데 문화적으로는 뭐 철도 같은 게 깔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됐건 직접 비행기를 타지 않고 직접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문화적인 변화가 되게 커요. 눈이 되게 트이고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돈이 돌고 젊은 사람들이 혹은 나이 든 사람들도 생각 구조가 다 바뀌어요. 되게 기회 추구적으로 바뀌어요. 기회주의자, 나쁜 의미에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야 지금 시대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어. 슈퍼마켓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업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과외를 해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학교를 차려도 되고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이 20-30년간 바뀌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코스피가 폭주하겠죠. 저는 코스피 2배는 기본이고 3배 정도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통일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비용은 다 매출입니다. 다 매출이고 우리 국민 주머니로 가요. 남의 주머니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국채 우리나라 뭐 몇백조 발행하면 누가 사주냐 그러는데 해외에서 사주죠. 우리나라 통일돼갖고 국채 발행하면은 투자할 사람 엄청 많아요. 왜냐면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국채가 많단 말이죠.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렸어요. 지금 썼어요. 그러면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미래의 미국의 GDP가 더 올라가야 이 투자 가치가 있는 자금인데 지금 쓰고 있는 돈들은 별로 소위 ROI가 별로 높지 않은 그냥 소비에 많이 쓰고 있는 아주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은 미래 세대에게 10년, 20년 후 이 세대에게 미안한데 아빠가 돈 좀 미리 쓸게 라고 쓰는 돈이 지금 국채 발행의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벌면 뭐 어떻게든 갚지 않겠어? 지금 망한 나라를 물려주는 것보다 대충 우리가 생존해놓고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갚아라라는 방식인데 근데 만약에 통일이 돼서 국채를 발행하면은 이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광산 같은 걸 막 계속 개발을 하면은 그거 다 돈으로 돌아와서 그 주위에서 다 돈 벌 수 있는 게 뻔한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민간의 그냥 회사들한테 채권 발행해서 직접 투자해라 라고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겠죠. 인프라 자금들이. 이런 말씀도 있으시네요. 통일 비용 걱정보다 코로나 걱정이 시급합니다. 2차 대유행은 필연적입니다.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 많으세요. 중국 내부 학자들, 홍콩 학자, 프랑스 노벨상 수상자도 코로나가 너무 변종이 많아서 인위적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 중국에서 만든 바이러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 끝나면 중국에 경제적 제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소송 걸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인과관계를 믿지만 또 워낙 이상한 일도 많이 발생하니까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권력 다툼에 있어서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게 현실인가 싶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행인 거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대부분 언젠가 정의 실현을 당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건 안 만들었건 그걸 파헤치시는 분들을 응원은 하되 우리는 이런 자극적인 주장이 밝혀지기 전까지 너무 저런 거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러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것도 좀 웃기지만 그러면 이제 그걸 파헤치는 분들이 무기력해지니까 역사에는 승자밖에 없는데 우리의 역사관 자체가 되게 서구 중심이에요. 그죠? 이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이나 스파르타, 그리스가 전쟁에서 이긴 거는 다 위대한 승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침략 전쟁 벌인 거는 다 위대하고, 한편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거는 다 사악한 애들이 쳐들어온 거고,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페르시아나 이제 중동권 문명이 사실은 서구의 역사 대비 그 레거시와 남겨진 문헌이나 문명 문화의 위대함으로 봤을 때는 비교조차 안 되거든요. 한반도의 역사와 대마도의 역사를 비교하면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너무 규모가 다르고, 그게 그래요. 서구의 역사가 뭐 한 15세기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한 대마도 정도의 역사고, 인류의 본질은 다 중동에서 모든 게 벌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제국과 거대한 도서관, 문명, 교육시설, 수학, 천문학 모든 게 중동에서 아라비안 나이트 이쯤에 만들어졌고, 거기서 모든 혁명들이 다 이뤄지고 혁신들이 이뤄졌는데, 서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약간 오리엔트의 뭔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뭐 지네들끼리 차마 야만인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야만적이라고 칩시다, 이런 내용인 거고, 그냥 서구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 이겼다 이 주장만 계속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르네상스에서 서구 애들은 완전히 미개의 야만인이어서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철학이나 작품조차도 뭐 어떤 거였는지 전혀 감 못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거죠. 미국 대학교에서 엄청 똑똑한 학자들이 야, 그거 우리 자료 다 있어, 조선시대 자료 다 있어, 와서 좀 구경 좀 해봐 했더니 가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야, 이런 게 있어? 우리도 미개인이 아니구나 해서 르네상스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지금 이제 이란이죠. 이란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예전 페르시아의 그 궁궐의 터가 남아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20m짜리 기둥 수백 개가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올림픽 경기장보다 더 큰 궁궐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한 번씩 구경하고 가는 그런 수준의 문명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맞던 그리스 입장에서는 거기 초대해서 보여줬으면 그리스 사람들이 경배를 했을 텐데 변방이니까 별로 초대도 안 하고, 그러다가 서구 역사에는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죠.